자, 1번.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현금 흐름표. 네, 들어보죠. 예, 재무제표에 5가지. 첫 번째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예, 주석, 어? 그리고 뭐 말 안 했지? 어? 자, 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현금흐름표, 자본 네. 변동표, 자본변동표 주석. 주석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요 현금의 흐름,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보여주는 표가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는 크게 3가지를 보여주죠. 현금 네, 흐름표에는 뭐가 있어요? 맨 첫 번째. 그 현금 그거랑 투자랑 재무. 그쵸. 이렇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3가지가 네, 있지요. 네, 그랬을 때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간접법하고 직접법으로도 직접. 기록이 되고 나머지들은 간접법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주요 항목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하나씩 각각 계산하는 것은 직접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 방법들은 투자나 이 재무 쪽에서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가산해주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더해주고 이거는 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영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간접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1번은 벌써 틀렸다 이거예요. 자, 음, 현금 흐름표상에서 네,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간접법이나 직접법으로도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사용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어디가 여기 틀렸을까요? 1년을 초과. 1년을 초과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비유동자산. 네. 그렇죠.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용에 제한된 예금에는 뭐가 있어요? 사용 제한된 보통예금. 아니, 음, 특정 현금과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이거는 뭐냐면은 네, 특정 현금과 예금은 우리가 당자 예금, 그러니까 당자 개설할 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요 보증금을 조금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수표 용지를 주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보증금 쪽으로 넣은 거 그런 것들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사용에 제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으로 가지요. 비유동자산.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설명 틀린 거. 네. 자, 그 다음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 채권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이게 맞았어요. 네. 이거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보고 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 회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유동자산 분류하고, 분류. 예. 4번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므로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되는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었잖아. 방금 확인했잖아요. 해당된다. 네. 그래서 네. 답은 3번. 2번 가보게, 2번. 단기말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이 64만 원. 64만 원이에요. 즉 네. 순장부 금액 64만 원이고 단기 중에 대손 상각이 10만 원. 10만 원이며 정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일 때 자, 대손 확정액이 4만 원이라면 대손 충당금 차감전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단 이해를 빨리 해야 기계적으로 되잖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요게 지금 기계적. 보시면은 뭘 구하라 그랬냐면요. 우리 이게 합계전 익산표라고 생각합시다. 합잔인데 차변 쪽에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러움 쓰시잖아요. 차변 쪽에. 네, 네. 그쵸? 그러면은 12월 31일 날짜에 반대편에 있는 충당금 있죠. 충당금. 네. 그걸 빼면 그게 순장부 금액이죠. 네. 예. 근데 여기서는 충당금을 빼기 전, 총 받을 어음하고 외상 매출금 금액이 지금 얼마냐 이걸 물어봤죠.
네. 예, 이거였죠. 지금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단기 네, 말 네, 대손 네, 충당금 차감하기 전에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자, 그런 네, 상황에서 순장부 금액은 지금 현재 여기서 총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온 매출 총액에서 매출 채권 총액에서 여기 있던 지금 충당금을 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자, 여기다 이제 더해 줘야 되잖아요. 더해 줄 것을 딱 더해 주시면은 정답이 나오는 문제이거든요. 음,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T 계정을 딱 그렸어요. T 계정. 그래서 충당금 계정을 그려가지고 일단 전기 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다. 그랬다고 음, 한다면 충당금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전기를 여기다 쓰잖아요. 이쪽에다 대변 쪽에다 충당금 전기 네, 거. 그렇게 하고 단기 중 대손 상각이 10만 원 있었다 그러면 발생된 건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 단기 중 대손 상각이 10만 원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결과적으로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기말을 알아야 이거하고 두 개 더해서 지금 충당금 차감하기 전에 매출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네. 예, 그죠? 왜냐면 순장부 금액이 64만 원. 이 64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64만 원이냐면 매출 채권 총액에서 뭘 뺀 것이다? 충당금을 빼가지고 64만 원이 나온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금액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금액. 이 금액을 네, 알고 싶으면 여기 있던 지금 대손 충당금 기말 금액을 알아야 우리 합계전액시산표 딱 보시면은 항상 어떻게 돼 있다. 대변 쪽에 기말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말 충당금 금액이. 한번 켜볼까요? 하나? 네. 예, 우리가 계산기가 어디 갔지? 계산기가 아까부터 계속 찾고 있는데 없어요. 계산기가 어디 갔을까요? 나 그, 코앞에 있는데 내 거는 어?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기라도 꺼내야겠다. 컴퓨터 계산기라고도. 회계 쪽에 보시면은 합계전에 시산표 12월 달 31일자 찍어갖고 보시면은 이렇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두 개 합쳐가지고 제출용에 찍어보시면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뜰 텐데 요때 이 대변 충당금 금액 요거를 뺀 금액이 지금 순 장부 금액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대손 충당금 요 270만 원 결국 이거를 지금 구하셔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음, 270만 원이 바로 충당금에 가서 네, 보시면 기말 잔액이거든요. 기말 잔액.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기말 잔액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오셔가지고 충당금 기초는 10만 원이고 전기말 대손 충당금이 바로 기초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보니까요 여기 지금 단기준 대손 상각이라고 했던 거가 잘못 말했다. 단기준 대손 상각이라고 하는 거가 12월 31일 날 우리 결산하실 때 이렇게 차변의 대손 상각비 계산학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충당금 여기 지금 보충하는 금액 있지요. 네, 단기 중 대손 상각이 10만 원이며 이 말이 대손 상각비가 10만 원이며 그 뜻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충 금액 다른 말로 설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금액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손 확정된 금액이 4만 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의 합이 20이니까 차변의 합도 20이 되려면 기말 금액이 얼마다? 16만 원이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네, 해서 기말을 알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총 금액을 알고 싶어요. 답은 80이지만 이 80이 어떻게 나왔다? 64만 원에다가 16만 원 보태서 결국 80이 나온 거다 그 얘기죠. 네, 됐죠? 네, 네. 이렇게. 즉 여기 프로그램으로 따지자면 요 매출 채권 금액이 80인 거고 여기가 지금 16만 원인 거고 그렇게 음,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단기 중 대손 상각이 10만 원이다. 그 말은 대손 상각비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문제 풀기가 쉬워요. 네, 됐죠? 자, 그다음. 네, 자, 3번. 수익 인식 방법 중에서 옳은 것만 골라 보시게요.
자, 위탁 매출액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한 날에 인식한다.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 시용 매출일 때는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인식한다. 맞아요, 그것도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오케이. 상품권 판매 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죠. 상품권 선수금으로. 네네네. 그러다가 매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즉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 판매한 그때 때. 인식한대요. 맞아요. 오케이. 자,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네. 다만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 원가를 전액 비용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용역 매출은 진행 기준이지요. 진행 기준. 그렇지만은 네네. 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는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수익으로, 나머지는 전액 다 비용으로.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는 4번이에요. 자, 4번. 한강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팔고 있는데 부품 생산 네.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1,800이래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자동차 모형의 변경으로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가지고 대폭 요 생산 규모 감소가 예상된대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 순 공정 가치는 600이고 사용 가치는 700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손상 차손을 얼마로 계상해야 되느냐? 이 문제 굉장히 쉬워요. 네. 자, 이랬을 때 1800 빼기 1800 빼기. 700. 그렇죠. 큰 금액으로 해서 네. 700을 빼야 되니까 답은 11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확정 기여형하고 급여형입니다. 옳은 거. 우리가 항상 이거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확정 급여형. 급여형이면 계정 과목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정급여?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생각나야 되지요. 네. 그랬을 때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옳은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복잡해갖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 맞았구나.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너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답은 4번이라고 돼 있는데 왜 1번부터 틀렸는지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사를 한다면 지급을 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충당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만약에 퇴사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는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는 거, 추계 잡는 거 있죠, 추계 잡는 거. 생각나세요? 네. 예, 그 추계.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네. 퇴직금 제도 이거는 맞는 말,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사한다고 하면은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퇴직 일시금을 우리가 추계액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하지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한다 이 말은 틀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 기여형 나왔어요.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는 차변에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이렇게 분개를 하잖아요. 퇴직급여. 아예 줘버리는 거니까요. 네. 그랬는데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해당 회계 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을 하고 회계 연도 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랬는데 요것도 내내 막 맞는 말 같긴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직 납부 안 했으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그렇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인식을 한다. 이거 뭔 말이냐면요. 이 우리가 12월 31일자에 이런 식으로 차변에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확정 급여형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될 날짜가 있잖아요. 다음 연도 예를 들어서 뭐 5월 10일에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대변 쪽에 뭐 보통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그동안 퇴직연금 지금 보면 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그동안 막 은행에다가 금융권에다가 요거 납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차변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급하는 거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뺀다 소리죠. 이거. 그렇게 하고 여기를 퇴직급여를 또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12월 31일 날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놓은 거 있죠. 네. 그거를 빼잖아요. 우리 실기하실 때 이렇게. 네네. 예, 그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다시요. 확정급여형이었을 때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이렇게 빼주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도 엉뚱하긴 해서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그래서 맞는 거 4번. 4번 다시 한번 가보게요. 너무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했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이에요. 지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위에 건 일시금으로 자 측정했을 때고 여기는 지금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를 선택했을 때 보고 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해서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한대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요거는 일시금으로 지금 금액을 측정하여 지급할 때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차변에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연금식으로 받아갔을 때는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대요. 여기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보험 수리적 그게 퇴직연금 미지급금인가? 보험 수리적 수리적 그게 현재 그쵸. 가치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거죠. 그게 퇴직연금 미지급금. 그쵸.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금식으로 받는다는 거. 네. 네, 요거 이해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자, 만약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6번. 6번에서는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누구를 잘 보라 그랬었죠? 저는 무조건 감사부터 본다 이거지. 감사. 감사. 네. 왜냐면 감사는 여기 보면 회사의 구성원들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상 책임 또는 임무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벌써 누가 하는 일이냐. 자, 이거는 감사가 하는 일이 회사.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어가지고 경영진 지금 여기 보면 경영진 그리고 우리 감사가 하는 거는 맨날 이것만 나와. 감사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독립적이다? 경영진과. 그러면 감사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내내 지금 회사의 구성원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상 책임 이런 것들 나왔다 그러면은 이 책임은 누가 진다? 경영진이 지니까 요거 경영진으로 아까 여기를 바꿨잖아요. 경영진이 더 가깝죠. 이사보다는요. 3번이 틀렸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경영진 다 그쪽에서 책임을 많이 지죠. 그쵸? 그리고 이사회가 하는 역할은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감독하는 책임은 요 이사회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요거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독립이라는 말이 나와야 감사해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내용이 좀 많네요. 10월 31일 수정전 시산표입니다. 자,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반영하고 난 설명 맞는 거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일단 임대료 수입부터 한번 볼까요? 임대료 수입.
자, 임대료 수익을 조금 화면 다 보이게 해가지고 네. 자, 임대료 수익이 16만 원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 수익 미경과분이 4만 원 있대요. 미경과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수익 중에 아직 경과가 하지 않은 거지요. 여기 대변 쪽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임대료 수익 빼야 되잖아요. 임대료 네. 수익을 빼. 그러면은 대변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 선수수익. 그쵸, 선수죠, 선수.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도 우리가 항상 손익에 정리하실 때 차변에는 뭐하고 뭐가 오죠? 성급하고 미수가 오죠. 선급비용하고 예, 미수. 미수 그쵸, 이쪽에는 수익, 선수하고 선수수익, 하고 미지급. 미지급 비용. 그쵸,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네. 여기다 선수 쓰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던 금액이 16만 원에서 4만 원을 지금 빼시는 거죠,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은 4만 원 빼면은 12만. 예, 그죠. 12만 원이죠. 그래서 1번은 벌써 틀린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밑에 4번도 틀린 거죠. 왜냐면 네. 선수 임대료가 4만 원이지 12만 2만 원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모품 비 한번 볼까요? 6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미사용액이 만 원이래요. 그럼 만 원이면 차변에 소모품이 만 원인 거고 대변에는 소모품 비로 돼 소모품 비. 있었으니까 이게 차변에 있던 소모품 비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죠. 만 원이.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소모품 비는 6만 원이다 그랬는데 실제 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얼마일까요? 어머, 6만 원에서 만 원 빼니까 5만 원. 그렇죠. 5만 원이죠. 이것도 틀렸죠. 네. 네. 그러면 맞는 거는 3번이겠네요. 왜냐면 예, 보험료가 12만 원인데 미경과 4만 원이니까 요거 대변 쪽으로 보험료 빼시고 차변에 올 수 있는 건 성급이잖아요. 그래서 성급, 예, 성급 비용 해가지고 4만 원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미경과니까 아직 안 지나간 거니까요. 그래서 성급 비용 4만 원, 3번이 맞았죠. 됐죠? 네. 이거는 쉬운 네. 문제죠.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간이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한다. 자, 원래 간이 과세자의 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거든요. 벌써 답이 보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간이과세자로 지금 중간에 바꾼 거잖아요.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간이로 하는 거 이건 맞는데 2번 보세요. 재화를 수입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하는 자의 주소지다 그랬는데 2번은 맞나요? 틀렸나요? 수입할 때는 어디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요? 세관. 그쵸, 세관이죠. 그래서 네. 납세지는 수입하는 자의 주소지로 한다 그랬는데 2번이 지금 벌써 틀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2번이 틀렸고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했을 때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로 사업장을 보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맞아가지고 그 다음 2번이 틀린 거가 2번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9번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다. 맞아요? 이걸 만드는 네, 거예요. 맞죠. 왜냐면 달러 버르들이니까 맞죠. 네. 네. 자, 외국으로부터 국가나 외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으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기증되는 제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4개 중에서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3번 보세요. 면세 후 포기를 신고했어요. 그러면 면세는 몇 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5년, 면제 5년 맞아. 3년 아니에요? 3년이요? 네, 3년. 자, 아, 네, 3년간 해서 이렇게 항상 숫자가 아, 나왔을 3년. 때는 네, 면세 포기하면요 3년 동안 부가가치세 만약 면세였다가 면세를 포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면세를 못 돌아가 3년 동안은.
네? 그 말이죠. 간이가세도 3년인가요? 간이가세 네, 3년. 했다가 다시 돌아가. 응, 그것도 3년. 3년. 예. 숫자 음. 3년. 자, 그다음에 임야는 부가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맞고 해서 네.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세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10번. 요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자,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 여기 보시면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자, 1가구 1주택인데요. 자, 몇억 원. 항상 몇억 원. 6억 원을 소유한 원래 9억 원. 거주자가 예, 그쵸. 구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9억 원을 초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거는 비과세 이거는 이거는 세금 안 내도 되고요. 네. 자, 비과세. 예, 그다음에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 8만 원. 식대 얼마까지 10만 비과세 원, 되죠? 10만 원까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음. 지금 여기서 과세되는 거 찾으라 소리니까. 네. 그다음에 주권상장 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이 뭐, 자, 소액주주 임원이 사택을 소액주주는 상관없죠. 네, 그쵸. 잘하셨어요. 소액주주라서. 그래서 네. 이것도 소득세 과세 안 되고 답은 4번이에요. 음.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자, 실기 입력하실 때 그 근로소득 과세 쪽에다가 집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은 이거는 과세다 그 얘기인 거고. 그래서 9억 원, 10만 원 비과세. 자, 그다음에 11번. 다음 자료를 보시고요. 인적 공제 합계 구해 보시게요. 일단 본인은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니까 본인 들어가죠. 네. 예, 배우자 늘까요 말까요? 안 나야죠. 그쵸. 금액으로 100만 원 넘었으니까 안 넣죠. 네. 딸은요. 딸은 안 돼요. 소득은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안 되죠. 아들은 나이는 19세고 비상장법인 현금 배당 300만 원 있고 장애인이고. 그럼 뭐 2천만 원까지 분리가 되니까 상관없어. 그쵸. 넣어야 되고 모치는 모친, 사망을 모친도 했지만 넣어야 돼요. 예, 그 사망 해까지는 연도까지. 그러면은 일단 본인 150 맞죠? 자, 여기 네. 하나 둘 세 명 150 일단 기본 공제 3명. 거기 3. 네. 그다음에 장애인은 얼마죠? 추가가? 장애인 150. 예, 장애는 200이죠. 장애인은 200. 장애는 200. 예? 맞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사망했잖아요. 경로는 얼마? 네. 경로가 100. 예. 그래서 여기 450인가 봐요. 3명이니까. 그래서 750. 답은 3번.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아까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료 찾아놨었네. 소액주주 임원. 네? 소액주주 임원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게 비과세 요건들만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거 식대랑. 그래서 이게 비과세.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700, 그쵸, 3번. 750. 3번이라고 해놓고 700 써놓으면 안 되지. 750이요. 자, 네. 그 다음에 12번.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것들은 형제 자매가 신용카드 사용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 신용카드는 이거였잖아요. 네. 일단 네. 그럼 형제 자매 돼요, 안 돼요? 안 돼. 벌써 답이 몇 번이에요? 3. 네, 그쵸. 이런 거는 회사에서 쓴 거 안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용카드 공제 받고. 그 다음에 가족 카드는 이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쉬운 게 있어가지고 바로 답을 구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요번에는 법인세법상 세무 조정 및 소득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옳지 않은 거. 지금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이미 사회로 유출됐거든요. 귀속이 불분명하여 자,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지금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했으나 요에 대해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를 대신 해줬대요. 그래서 이를 법인의 손비, 즉 비용, 송금으로 잡았대요. 그랬을 때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은데. 예, 여기가 틀렸어요. 앞에 부분 일단 1번이 틀렸는데 다시 와서 다시 볼게요. 다른 애들은 맞았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 귀속자를 묻지 않고 기부금은 기타 사유 유출로 간다는 어, 거. 네. 그리고 네.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한 경우 이렇게 소득 처분에는 법인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자, 그다음 법인이 자기 자본 총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갑지 통해서 갑지 가보면은 요거 자본에 대한 네. 거 다 기록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맞는 네. 설명인데 1번은 왜 틀렸느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미 세금을 냈죠. 법인이 네. 대신 납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여기 또 사장님한테 소득 처분해가지고 또 소득세를 물리면 이중과세가 돼가지고 송금 불로하는 건 맞고요. 회사에서 송금 불로하는 건 맞고 기타 사유 유출로 가야 돼요.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음. 사회 유출로 된 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하면 우리가 대표의 상여로 다시 소득 네. 처분을 하는데 네. 그랬을 때 그 처분된 것을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를 했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이 대표자 상여였기 때문에 송금 불로 해야 되잖아요. 송금 산입하면 안 되는데 송비를 네. 했으니까 송불로 하고 그리고 기타 사유 이미 세금은 냈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끝에가 틀린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중 과세 된다는 얘기죠? 대표자 그렇죠. 상여. 두 번 과세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아. 부분이 법인이 대신 납부했는데 이거를 또 상여를 또 대표로 상여 넣으면 처리했는데. 예, 또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한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해했어요. 기타 사유 유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입금 항목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쭉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자, 우리 평소에 국세 있죠. 지방세, 과호납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돌려받았죠. 이 과호납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고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그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까지 입금으로 다시 봐가지고 입금. 세금 내지 않죠. 이거 맨날 입금 불 해갖고 기타로 처리했던 거 맨날 네. 예, 이거 입금 불이잖아요. 그래서 입금에 해당하지 맞아요. 않는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나야 나. 네. 그리고 네. 여기도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이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입금이고 이것도 다 들어가 있으면은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인세 환급액. 우리 법인세는 아예 지금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법인세 환급액도 예. 여기 법인세 환급액 같은 것도 법인세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지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 송금불이죠. 송금불 처음에. 네. 그쵸.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환급받았다고 해갖고 이것도 이제 입금 불로 가는 거죠.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나도 포함되네. 나도.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양도 금액 이게 지금 그건 입금일 것 같은데. 가번이구나. 가나라구나. 2번이구나 답이. 왜냐면 자산의 양도는 입금 맞으니까 주식의 포괄 양도잖아요. 포괄적 교환이니까 그거는 입금을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라네. 가나라. 예, 우리가 확실하게 입금으로 안 보는 애는 나번이잖아요. 일단 딱 보자마자. 예, 그렇죠. 네. 예, 그죠. 이거는 세금 우리가 상대방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이 냈다고 돌려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는 입금 불이고 법인세는 당연히 이거 환급 부분도 입금 불이고 원래 송금 불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주식의 포괄적 요게 들어가가지고 포괄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 불로 본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항상 입금이었었고요. 자산 팔면 뭐 그런 거 팔아갖고 이익 생기면 그건 입금이잖아요. 네. 여기 뭐 또 주식 어떤 평가 차익 같은 거는 또 틀려요. 평가 차익은 지금 평가 차익 금불산.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안 보거든. 근데 지금 이건 양도잖아요. 이건 입금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이것도 법인세법상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일단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쭉 해놨는데
지금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사업을 해갖고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결손금이 발생했으면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네. 작년이 2020년도인데 이때 2020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이때 했다고 합시다. 2021년도에 사업을 해갖고 결손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2년 해서 여기서부터 10년간 공제를 받는다 그거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10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갖고 15년으로 바뀌었죠. 이제 15년 네. 동안 2월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이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건 뭐냐면 직전 연도 결손금 소급 자 내가 올해 지금 사업을 해가고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 손해 났어. 1억 손해 마이너스 나왔어요. 사업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앞으로 2월 결손금 15년 동안 공제 받는 게 아니고 뒤 여기 어떻게 봐야 돼? 직전 연도 걸 빼는 거 이런 걸 소급이라고 그래요. 네. 예, 이게 지금 이 말이. 그래서 결손금의 소급 공제는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꼭 대상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결손금 네. 소급 공제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때 결손금 소급 공제는 보시면 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바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소급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네. 자 대신에 신고라는 걸 했었어야 되죠. 직전에 신고 자체를 안 네. 했으면 못 받겠지. 그래서 업종에는 상관이 없고 1번은 맞는 설명이다 그 얘긴 거예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연도 거 그때는 직전 연도에는 사업이 잘 돼갖고 막 세금을 막 몇 억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 네. 냈다. 네. 2억 너무 많이 냈. 자 2억 냈다고 한다면 올해 마이너스 1억이 지금 결손금 발생했으면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서 그 전에 냈던 세금 좀 돌려받는다 그런 얘긴데 이때는 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되고 업종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 말이니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지금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로 인해서 채무 면제이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부채의 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든가 채무 면제로 인해서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하여 보전할 수 있는 2월 결손금은 발생 시점에 제한 없이 해준다. 여기 지금 제한 없이 해준다. 여기도 보면 내국법인 해산할 때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이 있어서 2월 결손금 발생 시점에 제한 없이 해준다. 다 지금 제한 없이 해준다. 이 말이 계속 들어가 있죠. 네. 그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법정기부금 있죠. 법정기부금. 네. 이거는 요 송금 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얘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이 방법으로 해줘야 돼요. 기부금의 송금 산입 한도액은 이렇게 발생 시점에 제한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8년도에서는 뭐 5년이었지만 지금 10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법이 바뀌어갖고 이제 15년. 그래서 이제 2020년도 1월 1일 전에는 10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15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 이 부분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이 법정 기부금 이 부분만 지금 현재 보면 옳지 않은 것 부분에서 여기는 15년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15년. 네, 15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급수를 또 얼른 바꿔갖고 급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쓸만한데요. 그랬어요? 네. 이번에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 야, 진짜 잘한다. 확실하게 응? 계속 공부를 쭉 네, 꾸준히 진짜 해줘. 이번에 붙으면 응. 진짜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 아니 환빈 오빠는 어디가 사랑받겠어. 말을 참 예쁘게 하셔. 자, 또 이 팔에 한번 가볼게요.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쭉 보시면요.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서 필수적인 과정이겠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합리적이니까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라든가 미지급 비용 등은 1년 이내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본다. 아까 그 문제하고 겹치죠. 아까 우리 1번 문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련된 부분,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공시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경영진은 그런 불확실성을 공시를 해야 되지. 나중에 문제 생겨가지고 그때 가서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이때 4번에서는 세법 규정을 규정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아니에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법 규정 따르기 위해서 고치는 것은 정당한 회계 변경을 안 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히 고치는 거라 보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는 이거 회계 변경으로까지는 안 본다는 거지. 그냥 회계 변경하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회계 변경은 정책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있잖아요. 걔네들 사이에 안 끼는 거예요. 단순히 세법 교치는 거는. 자, 해갖고 이 추정의 변경하고 그 정책 변경하고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정책 변경에는 추정은 감가상각비랑 어, 그 내용연수. 그쵸. 그리고 그런 정책 거고, 변경은 정책은 재고자산 하고 방법 변경이랑. 또 한 가지 어, 유가증권 단가 산정 방법. 네. 그게 왜냐면 걔네 두 개가 정책 변경이 별로 없었고 추정의 변경은 많아가지고. 네. 자, 그다음에 자, 맞는 거 골라보라 그랬어요. 맞는 거. 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선입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파는 건데 계속 기록법 하에서보다 실제 재고조사법 하에서 매출원가가 더 작게 계상된다. 지금 이제 맞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4번이잖아. 답이 4번인데 맞는 거요. 자,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 그래서 4번을 한번 연구를 좀 나름대로 해봤어. 자, 4번이 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재고 자산의 매입 단가가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가가. 보시면 상승하고 있죠. 10원, 20원. 네. 그랬을 때 재고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그쵸? 이런 상태에서 후입 선출 방법으로 지금 매출원가 계산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후입 선출법은 뒤에 들어온 것부터 파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출고가 40개 있었다고 해볼게. 날짜 그냥 1월 5일로. 네. 그럼 40개면은 계속 기록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30개 먼저 팔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쪽에 있던 거 10개 팔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1,100원 나오죠. 네. 계속 기록법으로 한다면. 네. 그런데 실질 재고 조사법으로 하면 항상 더 크게 나온다고 그랬죠. 매출 원가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 재고 조사법은 얘는 계속 기록법이니까 이렇게 장부에 계속 기록하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금액이 나오는 거지만 실질 재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지금 실질 재고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죠. 이렇게 실제. 이게 지금 입고가 돼가지고. 네. 예. 그래서 40개 팔았다. 40개 팔았다. 후입으로 한다. 그러면은 뒤에 있던 이 50원 있죠. 이 계속 기록법은 계속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이 시점에서 나갔다고 한다면. 네. 근데 실제 이제 재고조사법 하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다가 계산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고 조사할 때는 2,000원 나왔죠. 제가 그냥 이거는 예시로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매출원가는 계속 기록법보다는 실제 재고, 남아있는 실제 재고 있죠. 그걸로 계산하면은 더 매출원가가 많이 나와요. 크게 나와. 예? 다른 거는 왜 틀렸느냐면요. 이제 하나씩 또 따져보면, 만일 재고 수준이, 자, 매 회계년도 말에 재고가 없어요. 기말 그 재고가 0이에요. 0. 기말이 없어. 기말 재고 수준이 매 회계년 말 0이 된다면 선입선출법 하에 매출원가가 가장 낮게 된다 그랬는데 선입이든 후입이든 얘네들 재고가 없다며요. 재고가 없으면 우리 항상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기말 재고가 만약에 적어지면 매출원가는 올라가는 거고 기말 재고가 많아지면 반대로 매출원가는 내려가는 거죠. 얘네들은 맨날 원수지간이잖아. 근데 여기가 맨날 0이라며. 기말이 지금 0이라며. 그러면은 항상 0이니까 기초하고 매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선입이든 후입이든 개별 뭘 하든지 간에 원가는 맨날 동일하지. 기말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고 3번도.
재고 수준이 기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재고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기말 자산이라 재고. 그래야 되는 무슨 재고 수준이라고 쓸까요? 예? 여기 재고 수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타가 가끔 네, 있어요 보면. 네. 예, 저 이것도 재고 수준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 재고 뭐, 자산이요. 뭐, 내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에도 재고 네. 자산이잖아. 예, 아, 이런 식으로. 오타였구나. 오타라고 봐야 되죠. 재고 자산이라고 봐야 돼. 다 재고 자산 얘기하고 있는데 걔만 엉뚱하게 재고 수준 얘기하고 전 있으면. 재고 그 품질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 솔직히 뜬금없이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수준은 많이 안 수준 이거는 음, 선입선출 후에 이런 것들은 기말 재고 자산 음, 계산하는 네, 방법이니까요. 네, 단가 네, 산정 방법이잖아요. 네, 그 재고 자산으로 해야 돼. 네, 네. 지금 그런 이해됐어요. 내용으로다가 했을 때 재고 자산의 매입 단가가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대요. 그럴 때는 원가 흐름에 관한 가정은 기말 재고의 원가 및 매출 원가 영향을 준다고 하고 이 단가가 변해야 되잖아. 단가에 아무런 변동이 없대요. 지난번 가격이나 이번 가격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기말 재고의 원가 영향을 못 주겠지.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원가 흐름에 관한 가정은 기말 재고의 원가하고 결국은 기말 재고 원가가 내려가거나 한 매출 원가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변동이 네, 없어버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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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선입선출법 여기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계속 기록법과 실제 재고조사법 하에서 이게 동일해요. 왜냐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 더 작게 계상된다 그랬는데 음,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려 나가요. 계속 음, 기록법 하에서도 그렇고 얘도 실제 재고조사 하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 왜냐면 순서대로 나가니까. 이거는 선입이라는 것은 먼저 차곡차곡 들어온 것부터 나가고 들어온 것부터 나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얘네들. 실제 네, 재고를 하든 계속 기록을 하든. 근데 음, 후입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후입은 뒤에 들어온 것부터 팔려 나가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후에 들어온 거가 단가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매출 원가가 더 크게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저 그거, 그 재고자산, 네. 그, 그 뭐냐, 그 뭐, 실지 재고법에서는 뭐 사용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뭐 사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거 기억이 안 나. 자, 우리가 재고 자산 음, 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량 곱하기 단가, 잠깐.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해가지고 금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금액이 딱 나오는데 그때 이 수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제 재고조사가 있었죠. 네, 이렇게. 그리고 단가 네, 산정 방법에는 선, 이, 총, 후, 후, 네, 이렇게 방법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선의총후 중에서 매출 지금 막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있었을 때 당기순이익을 가장 네, 크게 표시해 주는 방법이 선의총후였죠. 이렇게. 네, 그렇게 네, 하고 매출 원가를 크게 표현해 주는 것은 오히려 반대였었죠. 네, 예. 그랬기 때문에 방금 여기서 매출 원가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크게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크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이 뭐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건 이 정도. 아니, 네? 그 뭐냐, 응. 그 있었는데, 뭐 무슨 계속기록법에서는 뭐뭐만 써야 되고, 계속 실제 기록법에서는 어, 그 뭐 혼합법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혼합법? 두 개 다 사용하는 혼합법이랑. 이게 실제 재고조사법하고 계속 기록법하고 이거 두 가지를 다 쓴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그거 다 쓰는 혼합법? 응, 그거랑 응, 계속기록법이랑 응. 실지재고조사법 세 개 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중에서 뭐 계속기록법에서는 뭐만 쓰고 실지조사법에서는 뭐만 쓰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요? 혹시 지금 세무 1급에는 TAT 1급에는 그러한 것을 자세히를 말하지는 않았을 건데 TAT 2급에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잠깐. 그럴 거예요. 응, 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4번에서. 지금 보시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왜냐면 기계장치 100만 원 이 속에는 보조금 받은 것도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랬는데 그렇게 막 따져갖고 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12월 31일자에 자, 대변적으로 우리 기계 팔면 기계 나갈 거 아니에요. 100만 원짜리. 맞아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4년으로 잔존 없고 정액법이니까 4로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러면 25만 원 나오겠네요? 25만 원? 그래서 25만 원만큼 감상로 쓰셔야겠죠. 감상로 해서 25만 원 딱 쓰셔요. 그렇게 하고 보시면 자, 25만.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에 처분했냐면 60만 원 처분했죠. 현금 60만 원 받았다고 합시다. 보통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100만 원에서 여기 빼면 85만 원 빼면 15만 원 손실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답 없잖아요. 음. 왜 그러느냐면 보통 때는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지만 정부 보조금이 있었을 때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4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12월 31일 날 어떠한 일을 벌어지게 가끔 하느냐면 12월 31일 날 이 정부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네.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정부 보조금 수령했죠. 그러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부 보조금.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정부 보조금. 네네네. 네. 그러다 기계 사면 차변에 기계장치, 대변에 보통예금. 보금예금. 그 다음에 정부 정부 보조금 빼고 대변에는 또 하나의 정부 보조금 기계장치 코드가 정부 생기죠. 네. 이렇게 네. 일반 네네. 점표에다가 그러다가 네. 12월 31일 되면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렇게 지금 네. 그랬는데 정부 보조금 여기 219번 얘도 여기 지금 200 여기 있던 25만 원 속에는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것까지 합쳐진 금액하고 관련해 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다 잡혔죠. 네. 그래서 또 빼잖아. 이렇게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 빼야 되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빼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네. 50만 원을 나누기 4 해가지고 여기서 12만 5천 원 나왔는데 그만큼은 우리 회사 돈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거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빼면서 감가상각비도 빼주죠. 이렇게. 네. 이 결국은 25만 원 속에 네. 12만 5천 원은 우리 거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건을 팔아버렸을 때 이 정부 보조금 12만 5천 원 빼고 여기 얼마가 남냐 이거죠. 여기 정부 보조금이 35만 원 남아있죠. 37만 네. 5천 원 남아있죠. 왜냐면 12만 5천 원 빼니까. 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때 37만 5천 원도 이렇게 기계를 팔면 여기다 빼줘버려야 돼요. 이거.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7만 5천 원이 차변에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2만 5천 원이 생긴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고. 그 뭐지 처분할 때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다 빼주는 거네. 네, 그럼요. 왜냐면은 이 기계장치가 처분돼 갖고 이제 기계장치도 없어졌듯이 예, 네. 이 정부 정부 보조금도 보조금.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정부 보조금은 언제 없어지는 거였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12월 31일 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없어졌거든요. 4년에 네네네. 거쳐서. 네네. 근데 이미 네. 기계가 팔려 나갔으니 얘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얘도 같이 빼서 없애야 돼요.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정부 보조금 빼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금액이 나온다는 거. 자, 네. 그다음에 5번. 자, 이때 5번에서 감자 차익 및 감자 차손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건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감자 차익이 자본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3번이. 예? 네. 왜냐면 우리가 자본하고 관련해 갖고 자본잉여금. 그쵸, 자본 잉여금이잖아, 주감자.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요거 나오면 혹시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꼭 있어요. 나머지 유상 감자 했다. 그럼 유상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그런 뜻이잖아요. 돈을 해서 돈을 줘가면서 감자시킨 거니까 이건 유상 감자니까 그럴 때는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본 감소를 초래한 것이다.
무상감사는 돈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자본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 주식 소각 시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의 액면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 중에 감자 차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다 맞는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무형자산 가볼게요. 자, 무형자산은 지금 보시면 이것도 답이 보이는 문제예요. 항상 무형자산 보면 이렇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네. 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도 정액법으로 한다. 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무형자산은 언제부터 상각을 하냐? 바로 사용 가능하게 가능한 네,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건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무형자산 상각 방법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이죠. 정유류이 아니고 틀렸죠. 네. 네.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식이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수정전 잔액시산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관련해서 결산정리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뭘 구하라고 그랬나 봤더니 자산이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출 채권의 10%를 대손으로 예상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요 매출 채권의 10%면은 100만 원이네. 100만 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그쵸? 이거 빼야 되잖아요. 매출 채권을 1000이라고 하면 안 되고 900이라고 해야 되지. 900. 네. 그 다음에 또 뺄 만한 거가 건물. 건물도 감가상각 누계가 있는데 밑에 감가상각 누계가 이번 연도가 또 감가상각이 250 했죠. 그러니까 여기 500이죠. 이제 500. 500 빼야 되나? 네, 그렇죠. 500을 빼야죠. 이거는 수정 전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 소리냐면은 이거 다 더해 볼게요. 3,000, 4,500, 그쵸? 9,500이네요. 5,000까지 더해서. 그쵸? 그런데 아까 금방 요 매출 채권의 충당금 있었잖아요. 9,500 중에서 여기 있던 100만 원 빼고 9,500 중에서 그럼 9,400에다가 또 500을 빼니까 8,900. 답은 1번. 네.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충당금하고 여기 건물 감가상각 누계 빼라 그 소리를 결국 하는 거잖아요. 해서 순수한 재무상태표 자산 결산 후 수정 후에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자, 계약 해제로 인해서 계약 해제일을 작성 일자로 기재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네, 되죠. 그리고 맞아요. 관계 증명서류 등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일자를 작성 연월일에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10일까지 네.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이거를 7일 이내에 대가를 만약에 지불을 했거나 받았으면은 그때 적법하게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걸로 본다. 오케이. 10일이 아니고 7일이에요. 맨날 여기 10일 나와가지고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오늘 건 제대로 해놨네. 옳지 않은 것은 4번. 그래서 숙박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이미 발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그때 발급하면 안 돼요. 이미 아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기 때문에 이중 발급이 돼서 이때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4번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정을 막 하거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런 건 있는데 지금 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번. 저 몰랐던 사실이. 네, 이거는 두 번 발급하면은 안 돼가지고 자 9번. 네. 과표입니다. 과세 표준. 지금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취득이 2020년도 1월 20일 날 5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 5월 20일 날 면세도 시작을 하게 됐나? 사업을 겸용하게 됐어요. 2021년도. 그렇게 해갖고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하라 소리지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면 8천이죠. 8천 중에 면세가 차지하는 게 3,200이죠. 3,200. 예. 네. 그러면 여기 있던 우리는 취득 금액이 50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50만 원 받았겠죠. 그렇죠?
그럼 이 50만 원에 대해서 자, 지금 안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라고 했는데 기계장치 과세사업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과세 기간별 공급가액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구하셔야 될 이 50만 원을 지금 어떻게 구하셔야 되느냐면 이건 기계장치잖아요. 기계장치는 1-25%예요. 기계장치는 그 계산식이 생각이 나실란가 모르겠어요. 네, 예, 생각나요. 계산식은 기타 자산이라서 1-25. 예, 그렇죠. 이렇게 1-25 이렇게 간다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이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익이잖아. 이익이. 예, 이익이. 네. 이게 왜 이익이냐면 지금 우리 2020년도 1월 20일 날 취득했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2021년도 제 1기죠. 일기. 예, 그러면은 경과 기간수가 2번 지나갔다고. 네. 2020년도 1기, 2020년도 2기. 네. 그래서 2번 경과돼가지고 여기가 2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여기 기수가요, 이게 4년이 만약에 지나가잖아, 4년. 그러면 4년이면 이게 지금 1년에 25거든요. 4년이면 여기 0 나와서 계산할 게 없어요. 다 0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산 8천분의 3천이. 그래서 여기서 부가가치세 과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00인 거고, 만약 여기가 매입세 불공금액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이제 여기를 50으로 해갖고 구해야 되고. 그래야 50이구나. 네, 지금은 과표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100만 원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서는 종합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 비실명일 때는 42, 최고는 90%까지 원천징수 당할 수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이자하고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종합과세가 아니에요. 이거 틀렸네. 네, 왜냐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원천징수 규정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아, 여기가 3번이 틀렸네. 자, 이거는 뭔 소리냐면 비영업대금 이익 있잖아요. 이거는 종합과세가 아니고 조건부 종합. 그거 생각나세요? 우리 항상 비실비실 생각 안 나요? 아, 자, 헌빈 오빠는 이론을 자 보시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표를 딱 표정 보면 아시나 봐요. 저 모르는지 아는지. 예, 왜냐면 네. 자, 이게 맨날 나왔던 문제였거든. 우리 초반에 네. 해가지고 요거 맨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거거든. 비영업대금 이익은 조건부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어서 무조건 분리, 무조건 종합, 그리고 조건부 종합 해갖고 세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무조건 분리는 비실, 아까 그 처음에 했던 42%에서 최고세율 90%까지. 그래서 비실비실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갖고 법원에다가 조특법에 의해서 무조건 좀 분리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분리가 됐고 몸이 좋아져가지고 원점 출산 가가지고 이건 무조건 종합인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외우자고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예, 비실? 그러니까, 비실 비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네. 내가 만들었어. 네. 비실비실한 비실. 상태로 비실 비실. 직장을 다녀. 네, 직장. 직장 다니고. 근데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 그래서 법원에다 말도 안 되지만 법원에다가 진정을 넣었더니 조세 특례 제한법에 조특법으로 분리를 시켰어. 항상 뒤쪽은 다 이자냐 배당이냐 맨날 이자냐 배당이냐니까 앞부분만 해서 무조건 분리, 무조건 분리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몸이 좋아지니까 원천징수. 이게 뭐냐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요 외국계 회사가 원천징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회사에서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안 돼가지고 네. 원정 출산 갔다. 출산 하러 갔다. 네, 몸이 원전 회복이 돼가지고. 원추. 그래서 무조건 얘는 종합. 이렇게 외우고 끝에 조건부 종합은 만약에 무조건하고 조건부하고 두 개 합쳐갖고 2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조건부 종합도 무조건 종합으로 가지만
근데 만약에 2천이 안 넘으면 얘는 분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까 금방 여기 나오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항상 종합과세 된다. 이게 틀렸다고. 3번이. 그쵸?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아까 이 말이 뭐였냐면 2번이 이자와 배당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원천징수 네. 되지 않은 거는 무조건 종합이잖아요. 종합과세 네. 된다 그 말인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밑에도 4번도 맞는 설명이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은 단체. 그래서 금융결의를 했을 때는 종합과세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그냥 봐주셔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예, 종합과세 안 한대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았어. 그런 단체가 단체명으로 표시된 금융거래를 했어. 그럴 때는 종합과세 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서는요. 자, 이게 맞은 거란 얘기인가요? 그쵸, 틀린 맞는 거란 얘기지. 맞는 얘기. 맞는 아, 얘기니까 맞는 그냥 얘기. 지나간 거, 잊고 지나간 거죠. 틀린 게 아까 네, 3번이었으니까. 이해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총 급여는 뭐 이건 쉬워요. 왜냐면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 네. 상여금도 당연히 과세. 그래요. 월 5만 식사는 원 과세. 5만 원은 과세니까 5만 원 곱하기 12달 60만 네. 원이다. 그죠? 네. 그다음에 사택을 비과세.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직원이 종업원이니까 비과세. 비과세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과세고. 과세. 그래서 다 더해 보시면 여기가 1,700. 그쵸? 1,760. 그다음에 750이니까 2,510. 답은 3번이네. 그쵸? 이렇게 다 네. 더해 보니까요. 여기가 750이니까 답은 3번. 어디 갔어? 맞아. 이건 1회지. 지금 저걸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유족연금은 비과세죠. 그리고 네. 연금소득은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예. 여기 지금 현재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야 되는데 벌써 답이 2번이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연금소득은 이렇게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900만 원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권은 해당. 그쵸, 해당한다. 그 다음에 13번. 자, 법인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4번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사화 및 골동품은 그쵸,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겠죠. 환경미화 이런 걸로 해갖고 1,000만 원 넘지 않으면 네. 그거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네. 가산, 여기가 연체는 송금 인정되죠. 가산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연체는 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에서 그쵸, 2월 결손금에 이렇게 결손금. 충당하면은 이건 입금에 포함되지 이거 않아요. 불쌍해. 예, 네. 이것도 맞고. 그러면 1번이 틀렸네. 1번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항목인데 퇴직보험료 이게 결산조정 항목이 아니에요. 이게 신고조정이지. 우리 맨날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건 안 하잖아, 보험은. 네. 1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송금 산입과 관련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액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 여기 가산세죠, 가산세. 손불 네. 맞네. 그죠, 이런 것들은. 손불. 맞아요? 네. 자,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송금이 아니다. 이거 송금. 틀렸다. 현금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걸 해서 네. 이거 단체, 법인이나 이 부분 틀렸어요, 송금. 네. 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소각 손실은 그 본질이 감자차 손에 따라서 해당되며 따라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네. 예. 자, 해당하니까 여기서 처리 제대로 했기 때문에 네.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송금 산입한다. 오케이. 틀린 거는 1번이 맞겠네요. 어디 볼까요? 2번이 2번, 아까 2번. 틀렸다고 한 거 맞죠? 2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너무 쉬워. 네, 최저한세 우리 최저한세 세 가지가 있었잖아. 3번. 응. 이거 아니야. 아, 4번. 그치 4번이야. 너무 쉽다고 마음 놓으면 안 돼. 연금, 응, 재해, 그죠? 외국 방심했어요. 연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되는 네. 것이었고 안 되는 거. 네, 4번까지 읽어보니까 4번이네. 그러니까요. 오늘